네,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6단원에 들어왔고요. 6단원은 20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나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단원으로 두 절차 중 행정소송, 특히 행정소송 안에서도 취소소송이 매우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단원에 있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지만 6단원이 더욱더 공부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게 이 단원은 논점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하오면 특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그 논점 자체가 많은데 뭐 하자, 뭐 기속행위 재량이 많은데 이 6단원 같은 경우는 넓게 봤을 때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이 거의 한 8, 90%거든요. 80% 정도 되는데 그 하나의 뭐 소목차라면 소목차 안에서 나오는 문항수로 따지다 보면은 6단원이 훨씬 더 높은 비중입니다. 그만큼 6단원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기본 강의 때 개념을 잡아놔야지 나중에 회독할 때도 효율성이 더 좋고요. 2단원도 매우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6단원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즉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이 6단원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 같이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각 소송 요건과 관련한 판례들의 정확한 그 결론, 되냐 안 되냐, 그 결론이 매우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판례들을 반복해서 숙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과 심판으로 나눠져 있고 거의 소송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이 이의신청 밑에가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대로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주시고요. 이따가 좀 우리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이 뒷부분은 보겠지만 보통은 민원인이 어떤 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규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의신청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처분의 변경이나 또 처분이 취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안 가도 되겠죠. 근데 항상 거기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소송의 종류가 이제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좀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처분의 재심사도 우리가 6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소송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분류도를 그려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머릿속에 익혀놓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져가도 오늘 공부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우리 앞에서도 본 적은 있어요. 항당민기 취무부로 나눠진다 했었죠. 이 각각의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페이지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6단원에서는 항고소송, 그리고 항고소송 안에서도 이 취소소송이 정말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사실 그 항고소송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취무부 중에서 이제 취가 중요한 이유가 실제 조문에서도 이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이 취소소송의 조문 내용들이 쫙 있고 나머지는 관련 논점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문도 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취소소송이 가장 실무적으로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조문도 그렇게 짜져 있다라고 공부하실 때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행정소송 개관부터 시작합니다. 349페이지고요. 자, 행정소송은 뭐냐? 행정소송은 여기 있는 걸 다 싸잡아서 그 위에 있는 큰 목차입니다, 여러분. 그거 개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행정소송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의 존재 또는 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또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라고 해서 행정소송법 제1조
그 목적 규정에 이렇게 아주 좋은 말들이 잘 써져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에 따르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문 내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법은 행정소송법을 의미합니다. 자, 행정소송의 종류 우리 항당, 민기, 취무부 봤었죠? 거기서 먼저 항당, 민기부터 보는 거예요. 항당, 민기. 일단 크게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항당은 주관적 소송, 민기는 객관적 소송인데 그게 먼저 어떻게 나눠지냐? 주관적 소송은 내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됐을 때, 주관적이라는 게 내 개인의 그 주관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주관적 소송이고요. 밑에 있는 객관적 소송은 내 개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사람, 그 법률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민중소송입니다. 아무나 제기할 수는 없고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어요. 기관소송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기관끼리 서로 어떤 행위를 내 권한이냐, 네 권한이냐 다툴 때 제기하는 게 바로 기관소송입니다. 개인의 법익 침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관적 소송 같은 경우는 항당으로 나눠진다 했었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처분은 처분 자체를 말하고요. 부작위는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위법함을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사자 소송은 이 6단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건 요 위에 항고소송, 이 밑에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대한 게 소송의 대상이 되고,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 잠깐 본 것처럼 피고가 항상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라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약간 행정청처럼 보이는 그 기관이 원고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당사자 소송의 특성이고, 우리가 쭉 뒤로 가지고 관련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 안에 취무부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 취무부.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게 취소소송. 그렇죠? 말 그대로 취소. 그 다음 무효 등 확인소송은 그 처분 등의 효력이 무효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송. 그 다음 부작위 위법 소송은 이름 그대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 바로 취무부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소송이고, 거의 대부분은 취소 소송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무부는 이거 취소 소송 관련 규정이 준용이 되냐 안 되냐 여부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행정소송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괄주의 공부했었죠. 1단원에서 법률상 특히 예외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개괄주의. 열기주의는 법률상 소송 등을 할 수 있는 그 케이스 딱 정해놓고 그때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열기주의인데, 우리나라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괄주의라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아무 행정행위에 대해서 또는 행정행위도 아닌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행정쟁송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또 사법상 본질에 따른 한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논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추상적인 그 법령 자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법령 규정 그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냐? 원칙상으로는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행정청의 어떤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 자체로는 안 돼요. 그렇죠?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볼 거예요. 예외적으로 비록 그 법령이지만 법령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법령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외들에 대해서는 이따 볼 거고, 그 이름을 바로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 앞에 사실행위 부분에서 잠깐 본 적이 있고요. 단순 반사적 이익 가지고는 그게 침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법률상 이익에 침해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참고만 하시면 되고 중령이 일단 나옵니다. 자, 객관적 소송은 원칙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항당 민기 중에 민기는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분쟁들도 있습니다. 특히 통치행위,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통치행위 자체는 행정소송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고 우리 17페이지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량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94페이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재량행위가 일탈 남용의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고요. 일탈 남용 정도로 잘못했을 때에만 법원에서 취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고,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그죠?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도 독자적인 결론을 내죠. 그 법률 규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재량행위는 공무원이 자기의 능력껏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 마음대로 결론을 도출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량 일탈 남용 정도가 되면은 취소하고 아니면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권력 관계 기억나시죠? 뭐 군대 안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사법심사가 부정됐지만 오늘날은 처분성을 가진다면 당연히 사법심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순 행정기관 내부적인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력 분립상 한계도 있습니다. 법정 외 항고소송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 법정 외 항고소송이랑 무명 항고소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그죠? 우리 항당 민기 취부문은 행정소송법에 법률상 이름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 애들 말고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이론적인 학술적으로 소송으로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이런 애들도 소송으로 실제 판례가 인정할 수 있냐? 결론은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의무이행소송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지금은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취소소송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취소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했다거나 어떤 걸 안 해주고 있을 때 원고가 원하는 일정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한다. 이런 소송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의무 이행 소송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취소하면 취소했지 내가 원하는 결론을 그 행정 행위를 법원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리 법원에 행정청이 이 처분 나한테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란 것도 학술적으로는 연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80년도 판례긴 합니다만은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행정청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옆집 사람인가 봐요. 그 옆집에 준공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작위를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 결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항고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첫 번째 종류죠. 항당민기에서 항고소송, 그 안에서도 취소소송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 취소소송이에요. 자, 취소소송의 의의부터 봅니다. 취소소송이란 앞에서 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하며 통설과 판례는 그 성질이 뭐냐를 따져봤을 때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그 자체로 없애버리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됐건 행정소송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소송의 세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형성소송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법률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원이 어떤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형성소송, 취소소송을 했을 때 그 자체로 그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 그 판결을 받고 자체적으로 취소를 해야지 그 효력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내리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형성효라고 하죠. 그러한 형성소송이 있고요. 확인소송은 취무부 중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과 같이 어떤 거가 위법한지, 어떤 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소송이 바로 확인소송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행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보통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을 때 판결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A는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뭐뭐를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행소송이라 그래가지고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 무부는 확인소송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취소소송의 이제 소송물은 뭐냐? 우리가 이따가 취소소송의 대상은 뭐냐? 이제 대상은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소송물은 뭐냐? 그러면 통설과 판례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라면 소송물은 좀 더 큰 개념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판결로 내리면 그거 자체가 이제 소송물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험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소송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판력 410페이지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기판력과 좀 관련이 있는데, 그 기판력은 반복금지와 모순금지라 그래가지고 한 번 했던 판결을, 한 번 했던 케이스를, 법원의 그 소송을 또 똑같이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반복금지. 그럼 똑같은 소송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바로 이 소송물을 봐가지고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판결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바로 소송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모순금지도 그때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한 번 했던 판결을 그럼 나중에 혹시 비슷하거나 뭐 그 판결이 한 번 더 소송의 대상이 됐을 때,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은 판결이 나와야지 갑자기 다른 결론이 나와버린다. 그럼 기존에 있던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원도 모순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기판력인데, 그때 볼 겁니다. 어쨌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소송물이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완벽히 이해가 되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4~5강 정도 그 뒤에 배울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를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배울 그 부분들, 오늘부터 배울 그 부분들을 각각에 맞는 폴더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소송을 단순히 이겼다 졌다 이렇게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소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이 행정소송을 잘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되실 거기 때문에 소송의 그 개념, 소송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소송은 본안 전 판단과, 여기 있네요. 본안 전 판단과 본안 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2가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그럼 첫 번째, 본안 전 판단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적법 요건을 판단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안 전 요건, 적법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 소송이 싸움이죠. 원고와 피고 간의 싸움인데, 원고가 싸울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본안 전 판단입니다. 적법 요건. 그리고 나서 싸울 자격이 갖춰졌다.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 그 다음에 본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본안 판단이 바로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이 적법한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그게 바로 이제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2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실무에서는요,
본안 전 판단과 본안 판단 중에서 본안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안 전 판단 같은 경우는 보통 소송 자체를 변호사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본안 전 요건들을 잘 갖춘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해요. 물론 이제 때로는 가끔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아예 본안 전 판단에서 끝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본안 전 판단이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본안 판단은 생각보다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 본안 판단 같은 경우는 결론은 그 특정 케이스가 위법해서 취소가 됐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고, 본안 전 판단은 그런 케이스가 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케이스냐 아니면 대상 자체도 안 될 케이스냐를 따지는데, 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4-5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법 요건을 못 갖췄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소송에서 지는 건데, 지는 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고가. 하나는 각하, 하나는 기각입니다. 각하 같은 경우는 싸울 자격 자체도 못 갖췄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졌을 때, 그걸 바로 이제 각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적법 요건, 본안 전 요건을 잘 갖췄다. 법원이 봤을 때 잘 갖췄다. 자, 그러면 이제 원고 말이 맞는지 한번 봐보자라고 해서 본안 판단을 했는데 원고 말이 맞지가 않네? 원고 말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데, 그럴 때는 똑같이 지는데 그럴 때는 기각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겼으면 인용했다고 하고요. 인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하와 기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적법 요건, 본안 전 요건을 따지는 것과 실제로 그 다음 프로세스인 본안 판단을 따지는 것. 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주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싸울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권투시합이나 뭐 이종격투기를 할 때에도 쉽게 예를 들어보면 50kg대 싸움이라고 해놨어요. 50kg대 남자 파이터들의 싸움. 근데 갑자기 50kg대는 맞는데 여성 파이터가 왔다. 그럼 싸울 자격이 없죠. 그럴 땐 각하. 또는 50kg대 싸움인데 100kg 중량을 가진 선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싸우겠다고 올라왔다, 링 위로. 그러면 싸울 기회도 안 줘야겠죠. 그럼 각하. 혹시 50kg대 남자 파이터가 올라와가지고 싸워요. 그럼 이제 본안 판단 들어가는 거예요. 싸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싸워가지고 A가 원고인데 이겼다. 파이터로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인용. 혹시 A가 졌다. 기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본안 전 요건, 적법 요건을 뭘 따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러한 그 본안 전 요건 같은 경우는, 적법 요건 같은 경우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라 그래서, 원래는 소송 자체가 이제 원고나 피고를 당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제출한 것만 그 법관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법 요건 같은 경우는 원고나 피고가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요건들을 잘 갖췄는지를 판단한다고 해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소송 요건은 원래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다 갖추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소송 요건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법 요건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는 굳이 소송 시작할 때 갖추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송 중간에라도 시간적으로 갖추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소송 요건은 제소 당시에는 소송 요건이 없더라도, 결여되었더라도 나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게 보충이 되거나 구비가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는 그리고 이는 상고심까지 계속 존속이 돼야 된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 3심 제도에서 3심까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 2가지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제기했을 때 다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못 갖출 만한 그 원칙들이 있을 때는 나중에라도 갖추면 되고, 그게 마지막 재판까지 존속은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거를 못 갖추게 되면 각하가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 제도로 되어 있고, 1심에서 내가 졌다. 그럼 내가 이제 항소를 하겠죠? 그럼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졌다.
졌다. 그러면 이제 3심 가고 싶죠? 그럼 이제 상고를 제기한다 해서 상고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뜻은 마지막 3심까지 갔다면 그 3심까지 계속 이러한 적법 요건은 유지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 2심을 사실심이라고 표현하고요. 3심은 법률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를 따지는 거를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1, 2심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3심에서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는 따지지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3심이 대법원 판단이죠. 대법원에서는 법률을 2심 판사가 잘 적용을 했냐 법률의 판단 여부만 보는 겁니다. 적법하게 판단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게 됐을 때는 1, 2심에서 결론이 다 거의 90%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심에서 뒤집혀질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죠. 그거를 이제 변호사들이 2심에서 진 소송을 3심에서 뒤집었을 때 정말 능력이 있고 대단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판례 자체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3심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 행정소송 공부를 할 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죠. 적법 요건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적법 요건의 두 문자를 당대의 재정관이라고 해서 당사자 적격. 이 사람이 당사자로서 싸울 자격이 있냐? 원고로서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으로 원고가 지적한 피고도 이 소송의 피고로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대상 적격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A라는 원고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 자체가 처분성이 있어서 이러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게 바로 대상 적격이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당대 2에서 소의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소송하는데 가치가 있겠죠. 내가 소송에서 이겨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럼 여기서 적법 요건에서 걸러져가지고 각하를 당하는 거고요. 제소기간은 법에서 정해놓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그러한 기간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치고 와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전심 절차고요.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도 다 관할이 나눠져 있죠. 지방법원도 있고 각각 지역에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에 따른 또 관할이 있는데 그 관할을 잘 지켜서 소송을 제기했냐. 이런 게 바로 이제 적법 요건입니다. 이걸 다 갖춰야만이 원고로서 싸울 자격이 인정이 돼서 각하당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이거 각각 하나하나의 의미와 각각 판례들. 그래서 판례가 결론은 그래서 적법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 결론이 중요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고 각각의 목록에 맞는 판례들을 집어넣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는 대상 적격에도 해당될 수 있고 당사자 적격에도 같이 겹치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례의 대상이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그 판례가 요 요건에 해당하냐 아니면 요 요건에 해당하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잘 구분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당대의 재정관을 따져봤을 때 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판례들이 적법 요건을 통과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제 대상 적격부터 갑니다. 대상 적격에 의해서 말하는 당대의 재정관이고 별이 3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대상 적격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관련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던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예요. 그 조문을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따가지고 그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들을 이제부터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 재결을 받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게 바로 재결이라고 보는데 그 재결을 거쳤을 때 그 재결 자체가 항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처분주의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배울 건데요. 어찌됐건 행정심판이 거쳤는데 그 재결을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시조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그 재결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 거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그 재결에서 다퉜던 처분이 있겠죠. 그 처분이 결국에는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그 처분이 요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목차의 순서 깊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 깊이는 뭐였어요? 당대의 재정관 적법 요건의 하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대상적격을 따졌더니 그 안에 또 대상적격은 처분인데 처분은 얘네들. 그래서 지금 깊이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목차의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폴더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대상적격, 처분. 그래서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면 소송의 대상, 오케이. 처분이 아니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분의 성립이나 그 개념 요소를 먼저 보고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가지고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면 그때 바로 처분이 성립되는 거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만 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 표출이 안 됐다. 그럼 처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결정을 외부적으로 표출을 해야지만이 처분성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만 했다. 내부적인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입력만 하고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처분성이 아예 없다라고 해서 바로 처분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또는 의무를 부담을 명령하는 것 또는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이 뒤에 게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바로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 우리가 사례 기록형이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객관식일 때에는 이런 키워드들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목차를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그래서 그 행정청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청이 뭐냐? 여기 조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나 지자체 기관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자기들이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공무수탁 사인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뭐 피고 적격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어찌됐건 공무수탁 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 공무수탁 사인이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제한한 주체가 행정청 또는 이렇게 말한 행정청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당연한 내용이 적어져 있고요.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지방의회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의결을 지방의회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장의 그 직을 박탈하는 건데요. 왜 이런 게 여기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이어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청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 본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업공사, 즉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지금 어떤 공사 자체는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보지 않죠. 근데 어떤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록 행정청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판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1번 판례부터 자세히 좀 보면요. 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보면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지방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 당하게 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해임, 즉 불신임 의결을 받은 의장이나 부의장은 나는 억울하다, 소송 제기하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럴 때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지방의회죠.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넓게 보면 지방의원도 공모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이 지방의회로부터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적으로 지방의회가 행정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밑에를 보시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 지방의회도 되면 국회의원도 국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그러면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 안 됩니다. 왜냐? 헌법에서 안 된다고 딱 적어놨어요. 헌법 64조를 보면요,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서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다라고 아예 딱 적어져 버렸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가 안 돼요. 취소소송 제기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자, 그리고 밑에 말한 것처럼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그러한 공매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으로 보겠다, 행정청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처분성이 부정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우리 이제 그 용인인가요? 아니, 과천이죠. 그 레츠런 파크라 그래가지고 그 경마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도박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 1번 말, 2번 말 해가지고 빨리 들어온 말에 돈 걸어가지고 돈 따는 거, 그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한국마사회인데, 그 한국마사회에서 어떠한 기수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그 면허 부여했던 걸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기수 같은, 그 기수분이라고 할게요. 그 기수님, 그죠? 말을 타시는 기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 내 기수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럼 나 이거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소송, 취소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판례는요,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고 봤고요.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소송 자체로 다툴 것이 아예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키워드는 한국마사회의 어떠한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소송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처분성이 안 되고 처분 중에서도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 마사회는 행정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당연히 행정청이 했으면 그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목장에 행정청에 해당했겠죠.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에는 단순 행정청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바로 처분성이 있냐 없냐, 행정청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란 뭐냐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우리가 공공단체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입찰을 참가하라고 하죠. 근데 어떤 업체가 입찰을 참가하는데 그 전에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입찰을 참가함으로 인해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됐을 때에는 그때 그러한 사업자들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그 제한을 받게 되면 그 업장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입찰을 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입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적인 하나의 처분이에요. 자, 근데 어찌 됐건 관련 판례들을 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50페이지에서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 한번 봤던 판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있는 판례들도 우리가 앞단원들에서 봤던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단원 특히나 이제 판례들이 많은데 판례들에 무너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판례들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혹시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되냐 안 되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제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OX 문제집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보시면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멘붕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할 때에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행정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도 논점이지만 이 행위 자체가 공법상 행위여서 어떤 그 처분성, 즉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 두 가지 논점이 좀 겹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처분, 행정청이냐 아니냐 이것만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결론이 처분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거 위주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어떤 공사가 결론적으로 어떤 근거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을 행사가 중요해요. 결국 어떤 근거 법률 조항이 포인트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정부 투자기간 회계 규정이라 그러면 처분성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 투자기간 회계 규정 말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럴 때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청으로 봐요. 이 공사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뭐 한전이 했냐 아니면 수자리 공사가 했냐 이런 걸 따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최근 판례에서 한전은 옛날에 안 되는데 지금 한전이 되게 됐거든요. 처분성 인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전 기준으로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든 수자원 공사든 상관없이 그 회사가, 그쵸, 공사가 근거 법률, 근거 조항 그것만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끝이에요. 자,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다. 처분성 인정 끝.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공사 등이 정부 투자기간 이 정해놓은 정부 투자 회계 규정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로 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했다면 처분성이 없었고 그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같은 한전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다면 처분으로 보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거 조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번에 2번이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방금까지 봤던 게 행정청이 행하는. 이거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 사실에 관한 건 무슨 의미냐?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구체적이지 않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 규율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라 하면 행정청이 어떤 근거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근거 법령 자체만 봤을 때 그게 바로 처분성이 있냐 없냐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 자체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죠. 그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봅니다. 컬러도 많이 있고 기출 표시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행정규칙인 고시가, 그죠? 그 고시 자체는 원칙상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행정청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앞에서도 봤습니다. 집행행위에 행정청의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시가 있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봐줍니다. 키워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례여도 원래는 안 되는데 조례가 이런 성질을 가진다. 그러면 처분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는 고시, 그 고시하는 행위도 그 상대방인 특정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고시 자체도, 그 고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행정청의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그 고시 내용을 봤더니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국민건강보험을 온 국민이 보통 다 들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살 때에도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이거는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바로 이제 약제급여냐 비급여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약제급여에 해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별로 돈을 안 내고도 그 비싼 약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죠.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급여 목록으로 해당하게 되면은 그 약을 사려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그리고 급여 목록일 때에도 어느 금액까지가 보험이 지원이 되는지, 이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목록이냐 비급여 목록이냐라는 그 고시 내용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어떠한 처분성이 있다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 이름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기가 대한항공이죠. 물론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나라에서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내부 지침만 있다면은 원래 원칙상 처분성이 없겠죠. 근데 그 내부 지침이 실질적으로 뭘 하냐? 이 항공사는 어느 나라로 항공 운행을 할 수 있는 운수권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몽골행, 대한항공이 가, 영국행은 아시아나가 가, 이런 게 바로 이제 운수권 배분 처분이에요. 그 처분 자체가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수권 배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성이 있는 처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 변경 계약의 취소 행위도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처분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처분성이 없는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의료기관, 병원 같은데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게 된다면 그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뭐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봤을 때 의사 선생님도 국민이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간판을 제작할 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시행규칙 규정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혹시 좀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전문의 선생님이 있고 일반의 선생님이 있어요.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의대를 나와서 이제 전문 병원에 들어가지고 대학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종합병원에서 그 구체적인 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 과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가지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전문의고요. 그렇게까지 가시지 않고 공부를 하시지 않고 의대를 졸업하면서 의사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일반의라 그래서 전문의와 의사 선생님들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개인 병원을 차릴 때 우리나라 그 의료법 관련 규정을 따져보면 전문의 선생님은 뭐 김민재 피부과 의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일반의 같은 경우는 김민재 의원이라고만 하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규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 국민이 병원을 찾아갈 때 전문의 선생님과 일반의 선생님을 구분해가지고 원하는 병원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규정 안에 이 진료 과목 피부과 이거를 글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고, 그 규정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일반의 선생님들이 전문의 선생님처럼 보이고 싶겠어요? 안 보이고 싶겠어요? 보이고 싶겠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실 많이 모릅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근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턴 레지던트 가서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이 더 진찰을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뭐뭐 의원, 성형외과 해놓고 진료 과목이라는 이 이름을 되게 작게 안 보이게끔 간판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실력이 좋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들로서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은 뭐냐? 법 집행 행위여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성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법 집행 세 번째 요건을 보는 거예요. 자, 법 집행 행위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이 법 집행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 행위나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등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들을 좀 보면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걸 승인해 주거나 동의하거나 지시를 했다. 그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무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해서 그 옛날에 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시험 승진 후보자에서 삭제를 했어요. 어떤 행정청이. 그 행위는 그 내부적으로만 영향이 있고 또 당연히 징계 처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에서 떨어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 집행행위가 아니라 내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좀 볼 건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승인이 안 될 뿐인데 이따가 교장 선생님 승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될 뻔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다. 그럴 때는 그거 자체를 처분성이 있어가지고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은 승진 명부에서 삭제됐다. 그럴 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 후보자입니다. 여러분 교감 선생님이겠죠. 근데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삭제된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을 이유로 삭제됐다. 그럴 때는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업체를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고발한 조치는 처분성이 있을까요? 처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자체로서 어떤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검찰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공정이라는 하나의 행정청과 검찰이라는 행정청 그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급 결정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련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냥 사무 절차로 결정을 한 것이지 하나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병역법상 신체 등위 판정 자체도 우리가 그 군대 가시기 전에 우리 병무청 가지고 이제 몇 급이다 이렇게 먼저 통보를 받죠. 그게 바로 이제 신체 등위 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몇 급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내가 현역으로 갈지 아니면 공익근무용 뭐 사회용 복무요원으로 갈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몇 급으로 결정이 된 걸 가지고 병무청에서 최종 결정을 현역병 또는 뭐 공익근무용 이렇게 나중에 결국엔 처분이 따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등의 판정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입시 기본 계획 내에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또 일선 고등학교 간에 내부적인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자, 각군 참모창종이 아니라 참모총장. 또 시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래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에서 얘기는 지어주세요. 두 글자. 그래서 이제 그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 수당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그 행위 자체도 그 추천한다고 100%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추천을 받아서 관련 기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적인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본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판례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오진 않고요. 가끔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OX 문제집 보시면 거의 앞에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판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관련 이런 법률 등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거. 여러분 이 키워드를 좀 집어 넣어주세요.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을 딱 뽑아가지고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제 파산 신청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하나의 행위기도 하고요. 파산 신청을 했지 아예 파산 자체가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내부 프로세스다라고 봐서 처분성이 없다고 봤고요.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 편성 지침도 다 똑같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봤고요. 상훈 대상자를 결정한 권한이 없는, 상훈은 이제 훈장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 같은 거를 대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존의 포상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훈격 재심사 계획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훈격 재심사는 이제 훈장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심사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보훈처장이 그 계획 없습니다 라고 단순히 회신해 준 것 자체도 그 자체는 단순 사실행위다. 그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아니다 라고 해서 처분성이 없다고 봤고요. 강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그 법률 규정에 따른 하나의 그냥 내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봤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냐 그쪽에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처분성이 없다.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자,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서 입국 금지 결정, 아까 앞에서 봤던 판례죠. 그거를 밖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만 했다.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공권력 행사. 자, 공권력 행사는 권력성을 뜻합니다. 즉, 행정청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단독 행위에 해당해야지만이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그 의미인데요.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 행위는 처분성이 없겠죠. 자, 밑에 봅니다.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되게 우월적인 지위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적사항 공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공권력의 행사다라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좀 많이 나온 추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오늘 마지막 논점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내용의 판례를 담고 있어요. 자, 거부처분 여기 나와 있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거부가 바로 오늘 보는 이 거부처분입니다. 자, 어떤 민원인이 행정행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안 할 건데요. 자, 신청하셨어요. 저희 신청 거부합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은 거부처분입니다. 근데 뭔가 신청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그럼 그게 거부입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부작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는 부작위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작위는 맞아요.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거부처분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관련 규정에 일정 기간까지, 예를 들면 신청을 받고 일주일 내로 어떤 처분 여부를 결정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부작위지만 일주일 내로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의제된다. 뭘로? 거부처분으로.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경원자 관계는 3명이서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1명만 뽑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내려진 처분, 그 A, B, C 중에 A한테만 우호적인 처분을 내려줬다. B, C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했는데 내 신청을 안 받아줬죠. 부작위죠. 근데 알고 봤더니 A한테 받아줬죠. 그럼 결국에는 B, C 같은 경우는 B, C 너네 거부할 거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부작위지만 결론적으로는 A한테 줬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당한 거죠.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기본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런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정청의 그 거부가 모두 다 거부 처분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요건들에 갖춰져야지만이 그러한 거부가 처분성이 있어서 그 거부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서 소송의 적법 요건을 통과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또 목차에서 또 목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민원인이 신청한 그 행위가 공권력상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신청을 했어야 돼요. 즉, 내가 신청한 것 자체가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겠죠? 그게 처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청한 것 자체도 처분성이 없으면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A라는 사람이 일반 재산, 옛날로 보면 이제 그 잡종 재산을 빌려달라는 대부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49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공법상 뭔가 법률 관계가 아니라 단순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안 해주겠다고 표시한 게 거부 처분으로 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처분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부 신청을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니면 이 법률 관계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처분으로서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 처분으로도 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는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때는 거부 처분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 신청인이 본인이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권한도 없는데 당연히 거부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거부 처분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 신청인 자체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여기입니다. 자,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려면 그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려하진 않고 관계 법령을 봤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 법률 규정을 가지고 신청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를 여기서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그 사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판례 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이 될 수 있는 정도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적법 요건을 따지는 거라면 그걸 통과했을 때 그 신청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야 되냐? 이거는 본안 요건이에요. 본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밑에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안전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지자체 단체장이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에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어떤 건축회사에게 이거 공사중지 명령합니다. 공사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는 이제 공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그 관계 행정청인 지자체 단체장에 요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목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그 신청인이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을 거부했을 때 거부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회사는 조리상으로, 조리라는 거는 우리 그 상식적 또는 뭐 형평적 이런 의미죠. 조리상으로 이제는 이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청을 지자체가 거부했다. 그러면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방금 봤던 것처럼 그 거부 처분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행정청이 어떤 걸 거부했을 때 처분성이 있어서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게 왼쪽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부 처분에 취소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하더라도 행정소송, 취소소송이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거부를 했다.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쭉 볼 거는 내가 행정청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어서 저 임용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거부가 처분성이 있어서 그 거부를 당한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런 논점부터 봅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이미 그러한 근무자로서 일을 과거에 했다거나 또는 거의 다 임용이 될 뻔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거부 당했을 때는 보통 처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특채 같은 거 지원해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그냥 떨어진 거지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자세히 봅니다. 첫 번째 왼쪽부터 볼게요. 기간제로 임용이 되어서 임용 기간이 만료됐대요. 이미 기간제 교사로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요구를 했는데 공립대학교에서 저희 재임용 안 해드릴 건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재임용을 거절한 거, 거부한 게 과연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전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두 번째도 기간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 그렇죠? 그 조교수가 이미 기간제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서 국공립대학에서 재임용 거부 조치를 내렸다. 그때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소송의 적법 요건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통과한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임용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여기서 따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본안의 결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본안전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도 볼게요. 국공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과 관련해서 그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그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자, 거의 대부분 올라왔죠? 그죠? 이 대학교에서 추천할 정도라면은 거의 될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될 뻔한 사람들이 결국 임용 제청에서 제외가 됐다면 임용을 거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억울하다면 그때는 취소 소송으로 본다는 겁니다. 처분성이 있어요.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4쪽에서 처분의 이유 제시 부분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후보로 올라와서 한 명이 떨어졌을 때랑 여러 명이 후보로 올라와서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됐을 때랑 그 거부를 한 이유를 어느 정도로 자세히 좀 제시해야 되냐. 그때 그 봤던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때 밑으로 봅니다.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 지원자 거의 다 될 뻔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 업무를 중단했다, 안 뽑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거의 될 뻔했기 때문에 거부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여기 나와 있죠. 당연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신청을 거부당했어요. 자, 당연 퇴직은 내가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퇴직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당연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럴 때는 거의 될 뻔했다거나 이미 했었거나 뭐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 없이 당연 퇴직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재임용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단순히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취소 소송으로 다툴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봤고요. 자, 국공립대학 교원인데요. 예전에는 이미 근무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임용 지원자입니다. 그냥 뭐 임용 신청하세요. 근데 임용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거 가지고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거부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또는 교사 임용 지원에 대해서 특채를 신청했는데 그냥 특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존 선생님이 아니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부의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번 왼쪽부터 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탈탈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등록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안 바꿔줄 건데요 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럴 때 그 거부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판례,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시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4번, 오른쪽 4번입니다. 우리 115페이지 공증의 처분성이 있냐 없냐 부분에서 봤던 거예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토지대장에서 소유자 이름 바뀐다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 했죠.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야지 실질적으로 소유자 변경
의미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토지대장에서는 소유자 명의 변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성 없다라고 예전에 한번 봤던 판례고요. 또 공증과 관련된 판례들이 쭉쭉 나옵니다. 왼쪽부터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공증, 즉 어떤 거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어떤 서류들에 대해서 그 서류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 변경을 안 해줬을 때 처분성이 있는 거죠.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지목 변경 신청을 민원인이 했는데 안 해줬다. 처분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죠. 지목 변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7번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안 받아줬다. 역시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부 처분성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해달라 했는데 반려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그게 올라와 줘야지만이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건축물로 등록을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면 당연히 처분성이 있는 거죠. 또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도 마찬가지. 또 건축물 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하는 것을 안 해줬을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봤던 명의 변경 신청은 토지 대장상 처분성이 없지만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바꿔달라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되게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밑에 13번 밑에 왼쪽부터 볼게요. 이거 두 가지 논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국가직은 앞에 논점만 나왔어요. 자,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게 맞죠? 건축 허가, 그 건축이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지어졌을 때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소유자인지는 보긴 뭐죠. 왜냐면 그 건물의 소유주나 땅의 소유주를 적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일치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땅 소유주는 A인데 건물 소유주는 B다. 그러면은 그 건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이 B라는 주인한테 뭐 다른 그 땅의 주인한테 그 건물을 그 땅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는 원칙상은 대물적인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내릴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형식적으로 그냥 심사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심사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사만 해야 하는데 뒤에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정오 표현을 올려드렸습니다. 해야 하며 두 번째 논점은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 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한 행위 자체가 처분성이 있다는 게 두 번째 논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건축주가 밑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다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랑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랑 좀 뭐 계약이 틀어져가지고 이 건물의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냐? 내 땅인데 내 땅 위에서 이 건물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이 땅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둘이 틀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 땅 소유자는 기존의 건축 허가 나온 거를 철회해달라고 그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안 해줬다. 거부를 했다.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4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했다. 거부 처분성을 인정해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키워드인데요. 문화재 구역 내에 수용이 되지도 않은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자, 수용도 안 됐는데 재결 신청을 했다. 문제가 있죠. 수용 대상자도 아닌데 그럴 때에는 이러한 거부의 시는 처분성이 없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충분하고, 자, 이 판례는 우리가 이 뒤에 마지막 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15번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그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위반을 신청했는데 그거를 안 해줬어요.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152페이지 행정계획의 변경 폐지 부분에서 원래는 행정계획 변경 같은 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게 원칙인데 그 행정계획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15번 판례 그리고 16번 판례입니다. 그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자, 17번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이 유족 연금 수급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제 선순위가 없어지면 동순위라든가 그 밑에 차순위 유족이
그 유족 연금 수급권, 돈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거부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자체는 그 동순이나 차순이 유족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본 게 바로 17번 판례고요. 또 18번 판례 같은 경우는 114쪽 확인 부분에서 같이 봤습니다.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그 확인서를 발급을 안 해줬다. 거부했다. 그것도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도 봤던 판례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를 좀 늦게 내가지고 발생한 지체 가산금 환급 대상자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 이런 취지의 환급 거부 결정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 권리를 침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처분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판례가 되게 많은데요. 기출 표시가 없다거나 또는 7급에서 한 번 정도 나왔다. 이런 애들은 사실 지금 기본 강의에서 그렇게 키워드를 많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쪽 1, 2번 쪽 같은 데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강의 복습할 때는 그런 애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자주 안 나온 애들도 그냥 눈에는 좀 읽히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판례 너무 많고 키워드 너무 많아, 지금 무너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지막 9번, 10번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9번은 여기서 끝나야 되고요. 10번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데 10번이 인쇄가 안 됐습니다. 잘 구분해 주시고 9번도 판례 번호가 2005도 11104인데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분명 그 PDA가 아니죠. PDF로 잘 수정해서 드렸는데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소 기간이 이미 도과를 했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죠. 우리 128페이지 불가쟁력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자, 그럼 불가쟁력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소송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왜 처분성이 없냐? 이 판례 기억나세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 굳이 그 민원인이 이미 다툴 수도 없는 그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바꿔달라고 신청합니다. 행정청이 바꿔주겠습니까? 안 바꿔주겠죠. 그래서 그 안 바꿔준 거를 거부 처분으로 봐가지고 그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을 대상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했어요. 뭐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해줘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 변경을 구해서 거부 처분을 당한 거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바로 이 판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앞에 봤던 그 교사 임용이랑 비슷합니다.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있었는데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지원자를 특채를 받았는데요. 그 특채를 받았다고 해서 이 임용권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임용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골라서 선택하는 거죠. 또 임용 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반드시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가 그 임용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사안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10번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거부 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목차가 거부를 계속해요. 민원인이 이거 신청했는데 거부, 2월 달에 신청했는데 거부, 3월에 신청했는데 거부. 그럼 그 거부할 때마다 각각의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있냐? 있습니다. 판례는 거부 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반복된 그 거부 처분 하나하나 전부 다 처분성을 긍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렸죠? 요거랑 비교할게. 우리 대집행, 계고 처분 또는 강제징수의 독촉, 뭐 개통실비, 도감매청 있죠? 그 첫 번째 했던 그 계고와 독촉은 계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독촉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그때는 전부 각각 다 처분성이 있다 했어요? 아니죠. 최초의 계고와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러면서 반복된 거부 처분이랑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54페이지, 262페이지랑 혹시 또 헷갈릴까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중요한 거는 반복된 거부 처분은 그 거부 처분 하나하나마다 다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소송의 대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20분 정도가 됐는데 6단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가 많다고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그 판례까지 가는 그 목차들 기억나시죠? 목차를 입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아까 우리 당대의 재정관이라던가 그 안에
처분의 용어들, 그렇죠?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법행위로서 방금 우리 마지막 봤던 그 거부처분 하나하나씩 따져가는 그 목차를 입체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넣고 이해한 후에 그 세부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여러 번 숙지하는 게 바로 이 6단원의 공부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